미국 케네디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문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담을 상당히 잘하고 오셨다고 국내 평가가 뭐 여론조사를 하니까 76.6%나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상당히 뭐 한미일 삼각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방송 중에 제가 박수도 쳤습니다만 막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G20 정상회담 동안 그 시간 사이사이를 쪼개서 한중 정상회담, 한일, 그리고 또 한러, 미중, 미러, 중일, 이렇게 여러 양자 삼자 간의 이 동북아 국가들끼리 어떤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나무랄 수가 없죠. 국가 이익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내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어느 국가가, 우리 하물며 개인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데 수천만 명 내지 수억의 가족을 데리고 있는, 식구를 데리고 있는 국가 리더로서 자기 국가의 밥그릇을 안 챙기는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뭐 지나간 얘기 또 하고 또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자고요. 시진핑 주석, 중국 국가주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호간에는 양자 이익이 있고 그걸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 굉장히 외교적인 발언 같지만 굉장히 계산된, 그 속에 무슨 상호 이익이 어떤 거고 상호 존중이 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미국이 최근에 제가 뭐 앞에서 방송 한두 번 하면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다는데 중국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최근 이 예를 들면은 미국이 중국에게 정말 이 좀 북핵 문제 지금 차원이 달라졌다. We got to do now something. 지금부터 우리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답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계속적인 대화와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면서 그런 원칙 하에서 서로 협조하는 거로 나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정말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딜하고자 하는 것은 딱 그 공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방정식이 딱 나왔다는 거죠. 남중국해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바꾸는 카드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게 남중국해에 대해서 건드리는 일 안 하면은 우리도 북핵 문제에 좀 협조적이다 이겁니다. 물론 그 용어를 딱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5월달이나 7월달 2차에 걸쳐서 사실은 2006년부터 시작된 거지만 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는 두 번이나, 가장 최근 7월 2일까지 합쳐서 두 번에 걸쳐서 중국은 자기들의 영해라고 생각하는 12해리 안 영토라고 하지만 또 미국은 그게 너 영해 아니야 이거 공해나 다름없다 얘기해서 어쨌든 간에 그 개념 자체, 그리고 영해의 선을 끊는 것부터가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미국은 이것이 공해상의 항해 자유는 국제해양법에서 다, 그리고 국제법에서 다 보정이 된 건데 왜 이게 너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못 지나가게 하느냐. 중국은 내 땅이다, 내 바다다, 들어오지 마라. 주권 침해하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남중국해에 와서 너희들이 미사일 소위 말하는 구축함을 가지고 와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거드름을 피하는데 중국 얘기죠. 우리가 왜 북한 핵 문제에 협조를 하겠냐? 그거 해도 도울동 말동인데 그뿐이냐? 대만에게 무기 팔아먹고, 사실 처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대만에게 무기 파는 것은 1979년에 만든 미국의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무기를 파는 겁니다. 근데 또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이번에는 특히 대만에 대한 중요사항을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무기를 13억 달러치 팔았습니다. 그거는 2년 전에 파는 것보다 숫자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아주 중국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고
신경질 나게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둥 은행을 제재를 하자. 그리고 또 중국 기업, 그 관련된 중국 기업 2개와 중국 기업인을 2명을 제재를 하니까 중국은 무슨 얘기냐? 아니 미국이 왜 우리 기업을 제재를 하고 우리 기업인을 제재를 하냐? 단둥은행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낄 일이 어딨냐? 이런 일까지 다 하는데 내가 왜 북한 핵 문제를 돕겠느냐? 이게 중국 입장이에요. 그럼 미국은 또 하는 얘기가 정상회담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4월 달에 말하라고 해서 너하고 밥 먹으면서 사이좋게 얘기하느라고 내가 안 했지만 그때 네 분위기도 좀 맞춰주고 이래서 안 한다 그랬지만 우리가 또 금융 문제, 금융 시스템을 공유하자라는 얘기까지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하고 금융 거래를 하든지 북한하고 거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내가 너들을 몰아붙이겠다. 단둥은행을 우리가 제재를 한 거는 너들이 북한하고 계속 이런 돈거래를 하는 UN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돈거래를 하면은 우리가 너한테 보내는 영어로 말해가 얼티미텀입니다. 최후의 경고장이야. 미국이냐 북한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했는데 우리 그런 식으로 나가겠다. 국내법도 그렇게 바로 통과시키겠다. 그뿐 아니라 말하라고 해서 얘기 안 했는데 무역 공정화 이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때 안 했는데 그 문제 나 다시 들고 일어나겠다. 중국은 해보시오. 그럼 뭐 아니라도 우리가 별로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혈맹 관계라 가지고 앞장서가 나서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미국이 한다면 우리도 호락호락하게 당신이 원하는 거 그냥 쉽게 카드를 공짜로 내주진 않을 거다. 미국이 잘해야 북한 핵 문제를 돕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잘한다고 중국이 나서가지고 북한 핵을 없애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한반도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핵 문제라는 걸 가지고 각각의 국익 챙기기에 바쁩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한번 보십시오. 또 둘이 정상회담을 원래는 30분 하겠다는데 2시간 16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 틸러슨 국무장관은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아주 케미스트리가 아주 파지티브, 긍정적인 케미스트리가 있다. 파지티브 케미스트리. 우리말로 하면 케미가 잘 통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케미스트리가 잘 통해가 나온 결과가 뭡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는 뭐 시리아 문제 이건 아주 저는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바로 피부로 와닿는 관계는 없더라도 세계의 그 테러 문제를 협력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시간 16분 동안에 실제로 트럼프가 관심이 가장 있었던 거는 러시아 게이트에 대해서 푸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푸틴이 트럼프보다 나이는 훨씬 적지만 푸틴은 트럼프보다 정치 경력에 있어서는 할아버지예요. 트럼프는 유치원생입니다. 대통령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트럼프는 1999년 이후부터 러시아의 실질적인 대통령입니다. 중간에 메데프가 들어왔지만 러시아 대통령 잠깐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리를 계속하기에 좀 눈치 보이니까 잠깐 자리를 비워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푸틴 굉장히 영리하고 머리도 좋고 전략도 뛰어나고 외교력도 뛰어납니다. 북한 핵 문제 협조하라고 하니까 푸틴이 대답한 게 뭡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경제 행위를 하고 우리에게 좋은 시장인데 그 시장을 무슨 군사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협력과 대화로서 문제 풀어갈 거니까 그 수준에서 협력하겠다. 2시간 16분 얘기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푸틴이 트럼프에게 어떻게 러시아 게이트 문제를 해결할지 좋은 어드바이스를 줬겠죠. 많은 어드바이스를 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후에 다른 나라의 경우를 두더라도 독일 정상도 나름대로의 애는 많이 참 애를 썼지만 결국 북한 핵 문제라는 게 물론 G20가 경제회담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만큼 이 문제가 절박한 나라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게 대해서 자기 국가의 최고 중요한 가장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이슈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감기가 남의 안보다 절실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가 6.25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날린 ICBM은 캐나다까지도 갈 수 있다고 또 캐나다 수상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넘었습니다. 돌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하고 대화할 생각도 없어요, 북한은.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문 대통령도 확실히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전략도 의도도 없습니다. 북한의 전략이나 의도나 능력을 보면 오직 핵이 자기의 살 길이라고 붙들고 계속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여러 차례 보여줬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기고만장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힘있는 국가들이 정말 진심으로 동북아에 전부 다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고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고 똑같은 용어를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케네디 대통령 같은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했는데 이 1962년 쿠바 사태를 얘기합니다. 뭐 여기에서 외교사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건을 조금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왜 이 제목으로 오늘 얘기하고 싶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59년 카스트로가 쿠바에 정권을 잡습니다. 그 전 정권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패하고 비리가 많은 정권이었지만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이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카스트로의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에 미국은 아주 못마땅했고 카스트로 정권이 집권하게 된 것도 사실은 반미 감정을 추동하는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카스트로가 집권하고 나니까 공산주의 정권을 집권하니까 70만이 마이애미로 미국 본토로 도망을 가고 망명을 갔습니다.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뭐 망명 간 사람, 미국 본토로 간 사람들 중에 또 상당수는 거기에서 카스트로 반혁명 세력을 또 키웠죠. 그것도 사실 미국 자체 내에서는 좀 이렇게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카스트로 정권을 한번 어떻게 타도하라고 쿠바 쪽으로 다시 그 혁명 세력들이 들어간 사건이 바로 유명한 피그만 공격 사건입니다. 들어가서 실패를 했죠. 별로 뭐 쿠바 자체 내에서도 반응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 미국 체면을 잃은 상황인데 그때 카스트로가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나니까 소련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때릴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정말 너희들이 힘이 필요하다. 바람막이가 돼달라. 병풍이 돼달라. 하니까 크루시초프는 이게 웬일이냐. 그 당시 소련 내 지도자가 크루시초프.
크루시초프가 웬일이냐 하면서 중거리, 소위 말하는 워싱턴을 향하는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그게 만들겠다. 이러니까 쿠바가 아주 대환영을 한 겁니다. 야, 아니라도 불안하던데 너희들이 와서 그걸 하면은 바람막이도 되고 내가 미국한테 기도 안 죽고 너무 좋은 거다. 이걸 미국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1962년 10월 초에 알게 되고, 바로 10월 초에 알고 케네디 대통령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내각들을 모아가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옵션이 쿠바에 지금 소련이 건설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 육지까지 오기는 230km지만 우리 영토 안으로 들어오기는 90km면은 우리 영토로 들어오는 거리에 있다. 워싱턴 때리는 건 문제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각들이 앉았어. 뭐 안보팀들하고 앉아서 옵션을 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평화적인 대화에서부터 시작해가 정말 3차 전쟁, 최초의 핵전쟁까지 가는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할 준비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해상봉쇄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쿠바로 소련이 쿠바에 지어놓은 핵미사일 기지에 핵탄두를 가져오거나 공격용 군사장비를 가져오는 이 선박을 다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걸 하자. 그 바리케이트를 친 거죠. 군함으로. 10월 22일 날 이걸 선을 바리케이트 치겠다고, 해상 봉쇄하겠다고, 바리케이트라고 안 하죠. 해상에서는 블로케이드입니다. 블로케이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크루시초프에게. 쿠바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구에 있는 어떤 나라라도 때리게 되면은 미국은 그것이 소련이 미국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는 거라고 간주하고 최고 수준의 보복을 반드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이틀 있다가 10월 24일 날 실제 그런 케네디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서는 핵탄두와 공격용 군사장비를 실은 선박을 보냅니다. 24일 날. 그래서 쿠바 거의 뒤로 오다가 미국의 블로케이드를 보고 되돌아갑니다. 24일 날. 그대로 진격해가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되돌아갑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해상 봉쇄를 하면서 크루시초프에게 제안한 게 뭐냐? 쿠바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라. 크루시초프는 처음에 못하겠다 해서 24일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난데 되돌아가서 불과 나흘 있다가 크루시초프가 케네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쿠바는 미국이 공격하지 않고, 그리고 해상 봉쇄도 풀겠다. 미국 그 두 가지 약속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겠다 할 때에 빈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핵전쟁을 할 준비를 미국은 다 해놔놓고 선언을 하고 그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루시초프가 한 가지 더 갖다 붙인 게, 우리만 쿠바에서 미사일 기지를 빼는 게 아니라 너들도 사실은 터키에 건설해 놓은 나토 군사기지를, 나토의 미사일 기지를 터키에 최근에 건설한 걸 폐기해라. 미국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1962년 10월 22일에 시작해서 사건은 11월 2일, 11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양쪽은 다 미사일 기지를 빼고 철수시키고, 이걸 계기로 해서 핫라인을 설치를 하고 10년 후에 두 나라는 대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케네디가 외면상으로 보기는 굉장히 평화적인 대화를 한 것 같지만 대화가 아닙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전쟁까지 감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고 협상을 한 것입니다. 대화가 아니고. 그냥 말로 대화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압력수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아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다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그냥 한반도를 운전석에 앉아서 끌고 가겠다.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아주 단독하게 하게. 후르시초프 같은 협상력을 가지고 한반도를 위해 줄 것인가? 난망한 기대죠. 사실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다, 좋은 동맹이라는 뜻으로 오른손 왼손 두 개 다를 싸잡고 악수를 했지만 그 악수를 끝내자마자 뒷줄에 있는 시진핑을 쳐다보는 우리 문 대통령, 가슴이 짠했습니다. 힘없는 국가의 외교력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가 큰 소리만 칠 게 아니라 뭐 엄청난 절대적인 뭘 하겠다라는 좀 거의 허풍에 가까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국과 러시아를 붙들고 앉아서 북한 핵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좀 마련해 줬으면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때릴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정말 너희들이 힘이 필요하다. 바람막이가 돼달라. 병풍이 돼달라. 하니까 후르시초프는 이게 웬일이냐. 그 당시 소련 내 지도자가 후르시초프가 웬일이냐 하면서 중거리, 소위 말하는 워싱턴을 향하는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그게 만들겠다. 이러니까 쿠바가 아주 대환영을 한 겁니다. 야, 아니라도 불안하던데 너희들이 와서 그걸 하면은 바람막이도 되고 내가 미국한테 기도 안 죽고 너무 좋은 거다. 이걸 미국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1962년 10월 초에 알게 되고, 바로 10월 초에 알고 케네디 대통령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내각들을 모아가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옵션이 쿠바에 지금 소련이 건설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 육지까지 오기는 230km지만 우리 영토 안으로 들어오기는 90km면은 우리 영토로 들어오는 거리에 있다. 워싱턴 때리는 건 문제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각들이 앉았어. 뭐 안보팀들하고 앉아서 옵션을 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평화적인 대화에서부터 시작해가 정말 3차 전쟁, 최초의 핵전쟁까지 가는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할 준비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해상봉쇄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쿠바로 소련이 쿠바에 지어놓은 핵미사일 기지에 핵탄두를 가져오거나 공격용 군사장비를 가져오는 이 선박을 다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걸 하자. 그 바리케이트를 친 거죠. 군함으로. 10월 22일 날 이걸 선을 바리케이트 치겠다고, 해상 봉쇄하겠다고, 바리케이트라고 안 하죠. 해상에서는 블로케이드입니다. 블로케이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후르시초프에게. 쿠바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구에 있는 어떤
어떤 나라라도 때리게 되면은 미국은 그것이 소련이 미국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는 거라고 간주하고 최고 수준의 보복을 반드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이틀 있다가 10월 24일 날 실제 그런 케네디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서는 핵탄두와 공격용 군사장비를 실은 선박을 보냅니다. 24일 날. 그래서 쿠바 거의 뒤로 오다가 미국의 블로케이드를 보고 되돌아갑니다. 24일 날. 그대로 진격해가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되돌아갑니다. 남래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감기가 남의 안보다 절실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가 6.25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날린 ICBM은 캐나다까지도 갈 수 있다고 또 캐나다 수상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넘었습니다. 돌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하고 대화할 생각도 없어요, 북한은.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문 대통령도 확실히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전략도 의도도 없습니다. 북한의 전략이나 의도나 능력을 보면 오직 핵이 자기의 살 길이라고 붙들고 계속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여러 차례 보여줬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기고만장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힘있는 국가들이 정말 진심으로 동북아에 전부 다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고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고 똑같은 용어를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게 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케네디 대통령 같은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했는데 이 1962년 쿠바 사태를 얘기합니다. 뭐 여기에서 외교사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건을 조금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왜 이 제목으로 오늘 얘기하고 싶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59년 카스트로가 쿠바에 정권을 잡습니다. 그전 정권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패하고 비리가 많은 정권이었지만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이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카스트로의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에 미국은 아주 못마땅했고 카스트로 정권이 집권하게 된 것도 사실은 반미 감정을 추동하는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카스트로가 집권하고 나니까 공산주의 정권을 집권하니까 70만이 마이애미로 미국 본토로 도망을 가고 망명을 갔습니다.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뭐 망명 간 사람, 미국 본토로 간 사람들 중에 또 상당수는 거기에서 카스트로 반혁명 세력을 또 키웠죠. 그것도 사실 미국 자체 내에서는 좀 이렇게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카스트로 정권을 한번 어떻게 타도하라고 쿠바 쪽으로 다시 그 혁명 세력들이 들어간 사건이 바로 유명한 피그만 공격 사건입니다. 들어가서 실패를 했죠. 별로 뭐 쿠바 자체 내에서도 반응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 미국 체면을 잃은 상황인데 그때 카스트로가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나니까 소련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그냥 쉽게 카드를 공짜로 내주진 않을 거다. 미국이 잘해야 북한 핵 문제를 돕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잘한다고 중국이 나서가지고 북한 핵을 없애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한반도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핵 문제라는
핵 문제라는 걸 가지고 각각의 국익 챙기기에 바쁩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한번 보십시오. 또 둘이 정상회담을 원래는 30분 하겠다는데 2시간 16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 틸러슨 국무장관은 얘기를 했어요. 아, 두 사람이 아주 케미스트리가 아주 파지티브, 긍정적인 케미스트리가 있다. 파지티브 케미스트리. 우리말로 하면 케미가 잘 통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케미스트리가 잘 통해가 나온 결과가 뭡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는 뭐 시리아 문제, 이건 아주 저는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바로 피부로 와닿는 관계는 없더라도 세계의 그 테러 문제를 협력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시간 16분 동안에 실제로 트럼프가 관심이 가장 있었던 거는 러시아 게이트에 대해서 푸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푸틴이 트럼프보다 나이는 훨씬 적지만 푸틴은 트럼프보다 정치 경력에 있어서는 할아버지예요. 트럼프는 유치원생입니다. 대통령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트럼프는 1999년 이후부터 러시아의 실질적인 대통령입니다. 중간에 메데프가 들어왔지만 러시아 대통령 잠깐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리를 계속하기에 좀 눈치 보이니까 잠깐 자리를 비워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푸틴 굉장히 영리하고 머리도 좋고 전략도 뛰어나고 외교력도 뛰어납니다. 북한 핵 문제 협조하라고 하니까 푸틴이 대답한 게 뭡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경제 행위를 하고 우리에게 좋은 시장인데 그 시장을 무슨 군사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협력과 대화로서 문제 풀어갈 거니까 그 수준에서 협력하겠다. 2시간 16분 얘기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푸틴이 트럼프에게 어떻게 러시아 게이트 문제를 해결할지 좋은 어드바이스를 줬겠죠. 많은 어드바이스를 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후에 다른 나라의 경우를 두더라도 독일 정상도 나름대로의 애는 많이 참 애를 썼지만 결국 북한 핵 문제라는 게 물론 G20가 경제회담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만큼 이 문제가 절박한 나라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게 대해서 자기 국가의 최고 중요한 가장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이슈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문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담을 상당히 잘하고 오셨다고 국내 평가가 뭐 여론조사를 하니까 76.6%나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상당히 뭐 한미일 삼각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방송 중에 제가 박수도 쳤습니다만 막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G20 정상회담 동안 그 시간 사이사이를 쪼개서 한중 정상회담, 한일, 그리고 또 한러, 미중, 미러, 중일 이렇게 여러 양자, 삼자 간의 이 동북아 국가들끼리의 어떤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나무랄 수가 없죠. 국가 이익이라는 게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내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어느 국가가 우리 하물며 개인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데 수천만 명 내지 수억의 가족을 데리고 있는 식구를 데리고 있는 국가 리더로서 자기 국가의 밥그릇을 안 챙기는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뭐 지나간 얘기 또 하고 또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자고요. 시진핑 주석 중국 국가주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호간에는
양자 이익이 있고 그걸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 굉장히 외교적인 발언 같지만 굉장히 계산된 그 속에 무슨 상호 이익이 어떤 거고 상호 존중이 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미국이 최근에 제가 뭐 앞에서 방송 한두 번 하면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다는데 중국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최근 이 예를 들면은 미국이 중국에게 정말 이 좀 북핵 문제 지금 차원이 달라졌다. We got to do now something. 지금부터 우리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답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계속적인 대화와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면서 그런 원칙 하에서 서로 협조하는 거로 나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정말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딜하고자 하는 것은 딱 그 공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방정식이 딱 나왔다는 거죠. 남중국해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바꾸는 카드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게 남중국해에 대해서 건드리는 일 안 하면은 우리도 북핵 문제에 좀 협조적이다 이겁니다. 물론 그 용어를 딱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5월달이나 7월달 두 차에 2차에 걸쳐서 사실은 2006년부터 시작된 거지만 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는 두 번이나 가장 최근 7월 2일까지 합쳐서 두 번에 걸쳐서 중국은 자기들의 영해라고 생각하는 12해리 안영토라고 하지만 또 미국은 그게 너 영해 아니야 이거 공해나 다름없다 얘기해서 어쨌든 간에 그 개념 자체 그리고 영해의 선을 끊는 것부터가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미국은 이것이 공해상의 항해 자유는 국제해양법에서 다 그리고 국제법에서 다 보정이 된 건데 왜 이게 너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못 지나가게 하느냐. 중국은 내 땅이다. 내 바다다. 들어오지 마라. 주권 침해하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남중국해에 와서 너희들이 미사일 그 소위 말하는 구축함을 가지고 와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거드름을 피한데 중국 얘기죠. 우리가 왜 북한 핵 문제에 협조를 하겠냐? 그거 해도 도울동 말동인데 그뿐이냐? 대만에게 무기 팔아먹고 사실 처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만에게 미국이 대만에게 무기 파는 것은 1979년에 만든 미국의 대만관계법에 의해서 무기를 파는 겁니다. 근데 또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이번에는 특히 대만에 대한 중요 사항을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무기를 13억 달러치 팔았습니다. 그거는 2년 전에 파는 것보다 숫자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아주 중국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고 신경질 나게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둥은행을 제재를 하자. 그리고 또 중국 기업 그 관련된 중국 기업 2개와 중국 기업인을 2명을 제재를 하니까 중국은 무슨 얘기냐. 아니 미국이 왜 우리 기업을 제재를 하고 우리 기업인을 제재를 하냐. 단둥은행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낄 일이 어딨냐. 이런 일까지 다 하는데 내가 왜 북한 핵 문제를 돕겠느냐. 이게 중국 입장이에요. 그럼 미국은 또 하는 얘기가 정상회담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4월 달에 말하라고 해서 너하고 밥 먹으면서 사이좋게 얘기하느라고 내가 안 했지만 그때 네 분위기도 좀 맞춰주고 이래서 안 한다 그랬지만 우리가 또 금융 문제, 금융 시스템을 공유하자라는 얘기까지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하고 금융 거래를 하든지 북한하고 거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내가 너들을 몰아붙이겠다. 단둥은행을 우리가 제재를 한 거는 너들이 북한하고 계속 이런 돈거래를 하는 UN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돈거래를 하면은 우리가 너한테 보내는 영어로 말해가 얼티미텀입니다. 최후의 경고장이야. 미국이냐 북한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했는데 우리 그런 식으로 나가겠다. 국내법도 그렇게 바로 통과시키겠다. 그뿐 아니라 말하라고 해서 얘기 안 했는데 무역 공정화 이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때 안 했는데 그 문제 나 다시 들고 일어나겠다. 중국은 해보시오. 그럼 뭐 아니라도 우리가 별로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혈맹 관계라 가지고 앞장서가 나서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미국이 한다면 우리도 호락호락하게